이럴 수는 없어요. 이건 100% 조작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손을 쓴 거예요. 2026년 4월 미국 CNN 방송국 회의실에서 한 남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에이든 콜, 전 세계 권위주의 국가의 선전 영상을 파헤쳐온 유명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울 한강의 야경 영상이 들려 있었습니다. 밤 11시 여성들이 혼자 러닝을 하고 있었고 도심 한가운데 수달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연출된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또 다른 미국인 전문가는 침묵했습니다. 매들린 브룩스, 도시안전정책 전문가이자 CNN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미국의 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서 사람이 죽는 사고를 겪은 뒤 어떤 도시의 안전신호도 믿지 않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직접 서울로 날아가 한 달간 한강을 취재했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대체 서울 한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에서 가장 의심 많은 두 미국 전문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 현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한 사람은 끝까지 조작이라 우기고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인정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2시간째 같은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회의실은 텅 비어 있었죠. 형광등만이 차갑게 머리 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창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화면 속에서 강변 산책로가 흘러갔어요. 부드러운 LED 조명. 웃으며 걷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커플. 아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가족. 안전한 도시, 밤에도 열린 강변이라는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배경음악은 따뜻했어요. 나레이션은 희망적이었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어요. 세 번째였죠. 아니, 어쩌면 5번째였을 겁니다. 화면 속 강은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죠. 시스템은 완벽해 보였어요. 그리고 영상이 끝나자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뉴스 화면이 떴습니다. 야간 순찰 중이던 자원봉사자 수변 구간 추락 후 사망. 앵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죠. 마우스를 잡은 손등에 핏줄이 섰어요. 화면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사고 경위. 구조 시도 중 발생한 추락. 어두운 접근로. 부실한 안전 교육. 비상 동선의 허점. 그리고 마지막 단락. 해당 프로젝트는 도시안전정책연구소와 민간 컨설팅 업체가 공동으로 안전성을 검토했으며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매들린 브룩스. 외부 자문. 안전성 평가 참여. 저는 화면을 닫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죠. 커피잔을 잡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울 만큼 울었으니까요. 3개월 동안 매일 밤 울었죠. 그 사건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해야 맞겠네요. 친절한 시스템은 연출일 수 있다. 시민 참여는 책임 전가일 수 있다. 안전한 밤이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 완벽해 보이는 설계 뒤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다. 사람을 믿게 만드는 이야기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도시의 이야기를 믿지 않게 됐어요. 보고서를 믿지 않게 됐죠. 감동적인 영상도 믿지 않게 됐습니다. 데이터도 의심하게 됐어요. 특히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이라는 말은 절대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수록 더 의심했죠. 그런데 오늘 아침 이메일이 왔습니다. CNN 인터내셔널. 제목은 짧았어요. 서울 한강 도시생태 다큐 자문 제안.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그런 거죠. 하지만 손은 이미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메일을 열었습니다. 심야 러닝 문화, 생태복원, 시민 참여형 치안. 도시생태 다큐멘터리 시리즈 1순위 후보지. 첨부 자료가 몇 개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통계 자료. 밤 11시 한강 러닝 인구. 여성 단독 러닝 비율 60% 이상. 범죄 발생률 거의 제로에 가까움. 시민 자율 순찰대 운영. 드론, 로봇, 수상 순찰정 통합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두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생태보건 보고서. 그리고 마지막 문장. 도심 한가운데서 수달 서식 확인. 제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완벽하네요. 너무 완벽했어요. 밤의 안전, 생태보건, 시민 참여, 첨단 시스템.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었죠. 제가 예전에 믿었던 그 프로젝트처럼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이든 콜. 그는 제 오랜 동료였어요. 전쟁 지역과 권위주의 국가의 선전 다큐를 파헤치던 사람이죠.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이거 봤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에이든의 대답은 더 차분했습니다. 봤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예전에 믿었던 거랑 똑같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에이든이 다시 말했어요. 매들린, 도시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제일 잘 꾸며내. 알아. 특히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 그래서 전화했어. 이번엔 속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저를 아끼는 사람의 확신이었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한강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심야 러닝, 수달, 시민 순찰. 완벽한 이야기. 너무 완벽한 이야기.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과거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청년의 얼굴. 26. 자원봉사자. 사람을 돕고 싶다고 말했던 청년. 그가 추락했던 그 어두운 수변.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설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어요. 화면 속 한강을 봤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본다. 제 목소리가 조용히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CNN 측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문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단, 현장 검증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모든 구역을 밤에 확인하겠습니다. 답장은 빨랐어요. 물론입니다.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이틀 후, 인천행 비행기 티켓이 발권됐어요. 짐을 쌀 때 저는 오래된 수첩을 넣었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의 수첩. 거기엔 제가 배운 교훈이 적혀 있었죠. 도시의 친절은 장면일 수 있다. 구조는 거짓말을 못한다.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잉크가 조금 번져 있었어요. 눈물이 떨어졌던 자국이었죠. 수첩을 닫았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서울, 한강, 심야 러닝, 수달. 저는 그 모든 것을 의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의심해야만 했어요. 다시는 속지 않기 위해서요. 다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다시는 누군가의 죽음에 제 이름이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요. 비행기는 이틀 후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어요. 노트북 화면 속에서 한강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불빛, 사람들, 강물. 제 눈은 그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었죠. 어디에 허점이 있을까? 어디에 감춰진 위험이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편집됐을까? 어떤 사고가 숨겨졌을까?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프레임 하나하나를 멈춰가며 봤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더 위험해. 커피가 식어갔습니다. 빗소리는 계속됐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강을 봤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봤습니다. 이틀 후, 저는 서울로 향할 것입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거짓을 폭로하기 위해서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건 습관이에요. 낯선 도시에 내리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위험 요소 스캔. 출구는 어디인가? 사람들의 동선은 어떤가? 혼잡도는 얼마나 되는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 경로는?
손에 든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섰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막히지 않았어요. 동선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안내 표지판은 명확했습니다. 영어 표기도 정확했어요.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영어였어요. 발음이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했죠. 괜찮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첫 인상 관리. 훈련된 응대.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하지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했죠.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통제된 질서인가, 자발적 질서인가. 제 차례가 왔습니다. 택시 기사는 60대쯤 되어 보였어요. 어디 가세요? 한강 근처 호텔입니다. 주소를 보여줬죠.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강 가시는구나. 좋아요, 밤에.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밤에도요? 밤이 더 좋죠. 기사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과장이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어요. 표지판들이 지나갔습니다. 깨끗했어요. 도로도 정돈되어 있었죠. 인프라 관리 수준 높음.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운전자들의 패턴, 차선 변경 방식, 신호 준수율. 기사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일 때문에? 비슷합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적당한 거리감.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이상했죠. 보통 택시 기사들은 말이 많거든요. 특히 외국인 손님한테는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어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건물들이 높아졌어요. 불빛이 많아졌죠. 그리고 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강이 넓었습니다. 다리가 여러 개 보였죠. 그리고 강변을 따라 불빛이 이어졌어요. 저게 다 공원인가요? 네. 한강공원이에요. 밤에도 저렇게 밝나요? 당연하죠. 기사가 웃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밤에 거기서 뛰어요. 애들. 자녀를 밤에 강변에서 뛰게 한다. 저는 속으로 메모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기사가 트렁크를 열어줬어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호텔 입구에 잠시 서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밤 9시. 거리는 밝았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급하지 않은 걸음. 긴장하지 않은 표정. 체크인을 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갔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다가갔죠. 한강이 보였습니다. 넓게 펼쳐진 강. 불빛이 양쪽 강변을 따라 이어졌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강변 산책로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러닝복을 입은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 커플들, 가족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밤 10시에 강변 인구가 증가한다. 이건 제 경험과 맞지 않았어요. 보통 도시의 수변 공간은 밤이 되면 비잖아요.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저 아래는 달랐습니다. 불빛이 밝았어요. 사람들이 편안해 보였죠. 특히 여성들. 혼자 러닝하는 여성들이 보였습니다. 이어폰을 끼고요. 뒤도 안 돌아보면서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에이든이었어요. 도착했어? 방금 호텔 들어왔어. 어때? 아직 모르겠어.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해. 뭐가? 밤인데 사람이 늘어. 에이든이 웃었어요. 그게 바로 함정이야. 무슨 뜻이야? 지금 내가 보는 건 다 설계된 장면이라고. 설계? 도시 이미지 메이킹의 기본이지. 특정 시간, 특정 구역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든이 계속 말했어요. 매들린, 좋은 이야기일수록 먼저 의심해야 해. 알아.
특히 완벽해 보이는 건.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강변의 불빛, 러닝하는 사람들, 자전거.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너무 평화로워 보였죠. 에이든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첫날 밤 관찰 사항. 적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과도하게 효율적. 훈련된 느낌. 택시 기사의 자연스러운 확신. 연기인가 진심인가 불명. 한강밤 10시 인구 증가. 비정상적 패턴. 여성 단독 러닝 경계심 없음. 과신인가 안전인가 검증 필요. 펜을 놓았습니다. 시계를 다시 봤어요. 밤 10시 30분. 저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내려가 본다. 운동화를 신었어요. 재킷을 걸쳤습니다. 호텔을 나섰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났어요.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밤인데요. 여자 혼자 나가는데요. 말리지 않네요. 현관문을 밀었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선선했습니다. 저는 한강 쪽으로 걸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긴장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였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검증이라는 것.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사라졌어요. 차 소리가 멀어졌죠. 대신 다른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발소리. 규칙적인 발소리. 러닝하는 사람들의 발소리였어요.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거칠지 않은 리듬 있는 숨소리. 자전거 바퀴 소리. 부드럽게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물소리. 한강 물이 흐르는 소리. 저는 강변 산책로에 섰습니다. 불빛이 밝았어요. LED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죠. 그림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각지대를 찾기 어려웠어요. 조명 배치 치밀함.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러닝복 차림의 여성.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경계심이 전혀 없었어요. 다음 주자가 왔습니다. 남성이었어요. 그 뒤로 또 여성. 그 뒤로 커플. 모두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어두운 쪽으로 걸었습니다. 취약 지점을 찾는 거예요. 강변 산책로를 벗어나 조금 안쪽으로 들어갔죠. 나무가 있는 곳. 벤치가 있는 곳. 여기라면 어둘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도 밝았습니다. 보조 조명이 있었어요. 낮은 위치의 조명. 은은하지만 충분히 밝았죠. 사각지대 최소화 설계.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관찰하면서요. 그때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벤치 하나. 그 위에 가방. 작은 크로스백이었습니다. 주인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아무도 없었어요. 가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망치된 물건. 밤 11시. 강변. 제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어떤 도시에서든 이건 위험 신호죠. 도난의 위험. 분실의 위험. 저는 가방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면서요. 가방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았어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러닝복 차림.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가방 주인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주인 없이 놓여 있어서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누가 잠깐 운동하러 간 거예요. 네. 여기 사람들 자주 그래요. 짐 두고 가볍게 뛰는 거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여성이 웃었어요. 안 가져가요, 여기선. 왜요? 왜 가져가요? 그냥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럼 돌려줘야 해서 더 귀찮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논리가 성립하는 사회. 이게 가능한 도시. 여성이 손을 내밀었어요. 윤서진이에요. 매들린 브룩스입니다. 악수를 했죠.
CNN에서 오신 분이시죠? 어떻게 아세요? 소문 들었어요. 한강 다큐 취재하러 오신다고. 소문이 빠르네요. 서진이 웃었습니다. 여기 러닝크루들은 다 알아요.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요? 한강이 세계에 알려지는 거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녀를 봤습니다. 서진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과장이 없었죠. 같이 좀 걸으실래요? 네.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뭐가요? 밤에 이렇게 안전한 게. 원래 서울 사람 아니세요? 아니요, 서울 토박이에요. 그래도 놀랐어요. 왜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어땠는데요? 밤엔 좀 조심했죠. 여자 혼자 뛰는 건 생각도 안 했고요. 그럼 뭐가 바뀐 건가요? 서진이 잠시 생각했어요. 시스템이요. 그리고 사람들. 시스템. 순찰이 늘었어요. 드론도 생겼고, 비상벨도 많아졌고. 그게 다예요? 아니요. 서진이 멈춰 섰습니다. 저도 멈췄죠. 그녀가 주변을 가리켰어요. 저 사람들 보이세요? 러닝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네. 저 사람들 중 절반은 러닝 순찰대예요. 러닝 순찰대? 뛰면서 살피는 거죠. 위험한 상황 있으면 바로 신고하고. 자원봉사인가요? 네. 그냥 뛰는 김에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시민 참여형 치안. 자발적 감시. 그런데 이게 제 과거와 겹쳤어요. 리버프런트 프로젝트. 시민자원 순찰. 그리고 사망사고. 제 얼굴이 굳었을 겁니다. 서진이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계속 걸어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사람들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씩. 러너들이 속도를 줄였어요. 자전거도 멈췄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지? 서진이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기요. 그녀가 가리킨 곳을 봤어요. 강, 물가, 그리고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생물, 갈색 털, 물에 젖은 몸, 수달이었습니다. 제 숨이 멎었어요. 도심, 밤 11시, 한강 한가운데, 수달. 불가능한 조합이었죠. 수달이 강변에 올라왔습니다. 몸을 털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경계하는 눈빛. 그런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히 봤어요. 아이 하나가 소리를 내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입에 손가락을 댔어요. 쉿. 놀라니까 조용히 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을 다물었죠. 저는 이 장면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밤. 도심. 야생동물.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배려. 수달이 다시 물로 들어갔습니다. 사라졌어요. 그제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다시 각자의 길을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건 연출이 안 되는데. 서진이 물었어요. 신기하죠? 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수달이 돌아온 게요? 그것도 있고 사람들이 저렇게 조용히 지켜보는 것도요. 저는 서진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서진이 생각했어요. 글쎄요. 강이 깨끗해졌고 사람들도 배웠고 서로 존중하게 됐달까요? 존중. 네. 사람도 자연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단순한 대답이, 이 자연스러운 태도가 제겐 너무 낯설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어젯밤 본 것들, 수달, 시민들의 배려, 망치된 가방, 그 모든 게 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가예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해요.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강경찰대에 연락했어요. 박선우 경정.
CNN 측에서 소개해준 담당자였습니다. 오전 10시. 한강경찰대 사무실. 박선우가 저를 맞았어요. 50대 초반. 제복이 단정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수했어요. 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바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박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먼저 관제센터부터 보시죠. 우리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구조활동 장면. 시민들과 함께한 캠페인. 문이 열렸습니다. 관제센터였어요. 화면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CCTV 영상. 드론 카메라 화면. 수상 순찰정 위치. 비상벨 상태 표시. 직원들이 집중해서 화면을 보고 있었죠. 박선우가 설명했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저는 화면들을 봤어요. 감시 시스템이네요. 박선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관찰이라고 부릅니다. 차이가 있나요? 감시는 통제하려는 거고 관찰은 지키려는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진지했습니다. 말장난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박선우가 화면 하나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시면 다를 겁니다. 화면에 러닝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어요. 긴장하지 않았죠. 저 사람들은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아요. 박선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카메라가 자기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지켜준다는 걸 알거든요. 저는 코웃음을 칠 뻔했어요. 참았습니다. 믿기 어렵네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선우가 문을 열었어요. 직접 보시죠. 우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찰차에 탔어요. 한강변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박선우가 설명했어요. 드론은 정해진 경로를 순찰합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에 드론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날고 있었죠. 소음은요? 최소화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요. 비상 상황엔 어떻게 대응하나요? 드론이 먼저 발견하면 지상팀에 즉시 연락합니다. 동시에 현장으로 이동하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3분입니다. 3분. 네. 한강 어디든 3분 안에 도착합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3분. 불가능하진 않아. 하지만 매번 가능할까? 순찰차가 멈췄습니다. 수상 순찰정 선착장이었어요. 박선우가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죠. 순찰정이 정박해 있었어요. 이걸로 강위를 순찰합니다. 밤에도요? 물론입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박선우가 저를 봤어요. 위험하니까 순찰하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순찰정에 올랐습니다. 엔진이 켜졌어요. 물 위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강이 넓었습니다. 다리들이 보였죠. 강변의 빌딩들. 그리고 공원. 박선우가 말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밤에 더 많다고요? 네. 낮엔 더워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밤에 나옵니다. 그럼 위험도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순찰정이 강변을 따라 이동했어요. 박선우가 여기저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비상벨 보이시죠? 빨간 기둥이 보였어요. 네. 100m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가 사용하나요? 필요한 사람 누구나요? 실제로 사용되나요? 가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박선우가 잠시 생각했어요. 지난달엔 노인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옆에 있던 학생이 비상벨을 눌렀죠. 결과는요? 이분 구조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는데 빨리 발견해서 살아나셨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비상벨 실제 사용 사례 있음. 효과 있음. 순찰정이 돌아왔습니다. 선착장에 내렸어요. 박선우가 물었습니다. 러닝 순찰대도 보시겠어요? 네. 우리는 다시 이동했습니다. 한강공원 한 구역. 러너들이 모여 있었어요. 10명쯤. 다양한 연령대. 남녀 반반.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만났던 윤서진이었어요. 다시 만나네요.
안녕하세요. 서진이 다른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러닝크루 멤버들, 그리고 러닝 순찰대 활동가들. 저는 물었어요. 러닝 순찰대는 정확히 뭘 하나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뛰면서 주변을 살펴요. 그게 다예요? 네. 이상한 거 보이면 신고하고요. 훈련 받나요? 기본 교육은 받아요. 응급처치, 신고 요령, 그런 거요. 위험하지 않나요? 서진이 웃었어요. 위험한 일엔 안 뛰어들어요. 그냥 보고 신고만 해요. 그럼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박선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작년에 실종 아동 찾은 것도 러닝 순찰대였습니다. 어떻게요? 아이가 길을 잃고 울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바로 신고하고 함께 있어줬죠. 저는 서진을 봤어요. 당신이었나요? 아니요, 저희 크루 다른 멤버였어요. 보상 같은 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왜 하나요? 서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기서 뛰니까요. 그리고 누군가 위험하면 그냥 못 지나치잖아요. 저는 이 대답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게 당신 책임은 아니잖아요. 책임이라기보다는 서진이 말을 찾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진의 눈빛이 진심이었거든요. 박선우가 말했습니다. 기계는 늦지 않게 도와줄 뿐입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무슨 뜻이죠? 먼저 보는 건 사람입니다. 드론도 카메라도 순찰정도 모든 걸 볼 순 없어요. 그래서 시민에게 맡기는 건가요?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죠.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선우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증명할 수 있나요? 뭘요? 이 시스템이 정말 작동한다는 걸요. 박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를 드리죠. 우리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박선우가 파일을 건넸습니다. 범죄율 통계, 사고 대응 시간, 시민 참여율, 구조 성공 사례,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숫자들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직 증명 안 됐습니다. 박선우가 물었어요.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실제 상황이요. 위기 상황에서 이게 정말 작동하는지 봐야 해요. 그럼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기다리죠.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박선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요? 왜 그렇게 믿고 싶지 않으신 거죠?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 대답은 너무 아팠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헬레나와 함께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어요. 헬레나 보그트, CNN 다큐 감독. 독일 출신의 냉철한 프로였죠. 매들린, 너무 머리로만 보지 마. 헬레나가 말했습니다. 카메라는 진실을 잡아. 내 의심보다 더 정직하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맥주잔을 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여성의 비명. 저는 화들짝 돌아봤습니다. 젊은 여성이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소피아. 헬레나가 달려갔습니다. 소피아는 헬레나의 조수였어요. 26. 내가 너무 아파요. 소피아가 신음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언어 장벽. 외국인. 응급 상황. 병원 위치 모름. 보험 문제. 최소 30분은 걸릴 거야. 그런데 포장마차 주인이 움직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어요. 119입니다. 외국인 여성, 급성 복통.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말했죠. 그 순간 옆 테이블 여성이 다가왔어요. 간호사예요. 제가 볼게요. 한국어였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녀가 소피아를 살폈어요. 맥박을 짚고, 눈을 확인하고, 맹장일 수 있어요. 빨리 가야 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 않았어요. 공간을 만들어줬죠.
누군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누군가 담요를 가져왔어요. 구급차 곧 와요. 포장마차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신고한 지 1분. 3분 안에 올까?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2분 40초. 사이렌 소리.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내렸어요. 신속했습니다. 소피아를 들것에 옮겼죠. 보호자 같이 타세요. 헬레나가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저는 뛰어올랐어요. 저도 갈게요. 구급차 안. 좁았습니다. 하지만 정돈되어 있었죠. 구급대원이 소피아를 계속 살폈어요. 병원까지 얼마나 걸려요? 제가 물었습니다. 5분이요. 5분? 네. 가까워요. 창밖을 봤어요. 차들이 비켜주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오면 길이 갈라졌어요. 마치 물처럼. 양쪽으로. 저는 이 장면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된 게 아니었어요. 습관이었죠. 당연한 것처럼 비켜줬습니다. 심지어 택시도, 배달 오토바이도, 승용차도 모두 멈추고 비켜줬어요. 저건 매일 저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들 그래요. 병원 도착. 응급실. 의사가 바로 소피아를 진찰했습니다. 맹장염 맞습니다. 수술 필요해요. 지금요? 네, 지금요. 모든 게 빨랐어요. 동의서. 수술 준비. 30분 만에 소피아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헬레나 옆에. 믿어져? 헬레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신고부터 병원 도착까지 8분. 길을 터준 시민들. 망설임 없이 도운 사람들. 이게 연출일 수 있을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응급 상황은 연출할 수 없으니까요. 2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헬레나가 울었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안도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였을까요? 병원비 계산.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보험 없어도 이 정도예요? 네. 응급은 지원돼요. 저는 영수증을 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 12시. 병원을 나왔어요. 헬레나가 말했습니다. 매들린, 이제 믿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은 국수집에 갔습니다. 호텔 근처. 한적한 골목. 사람들이 추천했던 곳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어서 오세요. 60대 여성. 김복자 씨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를 봤습니다. 한글뿐이었죠. 영어 메뉴 있나요? 복자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사진으로 주문할게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복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수가 나왔습니다. 맛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때 복자 씨가 물었어요. 한국 처음이에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짧은 대화. 서툰 영어. 하지만 따뜻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씨가 웃었어요. 밖으로 나왔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에이든이었어요. 어때? 복잡해. 뭐가? 생각보다. 진짜 같아. 에이든이 웃었습니다. 매들린, 그게 함정이야. 뭐가? 진짜 같은 게 가장 위험한 거지. 하지만 어제 응급 상황을 봤어. 연출이 아니었어. 우연일 수도 있잖아. 모든 게 우연일 순 없어. 아니, 모든 게 설계일 수 있어.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에이든, 속지 마. 내가 예전에 믿었던 것처럼.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예전. 리버프런트. 죽은 청년. 알아. 좋아. 계속 의심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갔어요. 방에 들어가 샤워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크 소리. 문을 열었어요. 호텔 직원이었습니다. 손님, 이거 맡기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아래 식당 사장님이 전해달라고. 소포를 건넸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직원이 갔어요. 소포를 열었죠. 보온병. 그리고 쪽지. 번역기로 쓴 듯한 어설픈 영어였어요. 어제 말 못해서 미안해요. 한국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국 끓였어요. 아침에 드세요. 공책도 있었습니다. 작은 공책. 펼쳤어요. 한국어로 뭔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림도 있었죠. 손으로 그린 지도. 관광지 표시. 맛집 표시. 번역기 앱을 켰습니다. 카메라로 비췄어요. 한강 좋은 곳. 여기 가보세요. 여기 맛있어요. 조심히 다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보온병을 열었어요. 따뜻한 국. 김이 올라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죠.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주르륵.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목자 씨. 저를 본 게 딱 한 번. 어제 점심. 30분도 안 되는 시간. 그런데 이렇게까지. 왜?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연출이 아니었어요. 계산이 아니었죠.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진심이었어요. 저는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정성스러운 그림. 한 장 한 장. 제 손으로 그렸을 시간. 밤새 준비했을 마음. 이건 연출이 안 돼.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에이든한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말하죠? 틀렸어. 내가 틀렸어.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죠. 러너들이 뛰고 있었어요. 자전거가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진짜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보온병을 들었어요.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오래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한강에 나갔어요. 이젠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작은 행동. 서로 비켜주는 자전거. 쓰레기를 줍는 러너. 길 잃은 아이를 도와주는 할머니. 반려견 배변을 치우는 주인. 모든 게 보였어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죠. 사람들이 만든 공기. 어느 날 밤. 박선우를 다시 만났어요. 생각이 바뀌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 많이요. 많이 바뀌었어요. 박선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뭐가 바꿨죠? 제가 봤던 방식이요. 어떻게요? 저는 구조만 봤어요. 숫자만 봤죠. 시스템만 봤습니다. 이젠요? 사람이 보여요. 박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면 됐습니다. 그날 밤 에이든한테 전화가 왔어요. 매들린 뭐 하고 있어? 한강에 있어. 아직도? 이제 그만 돌아와. 에이든. 왜? 난 틀렸어. 침묵. 뭐가? 한강. 이거 진짜야. 매들린. 속은 게 아니야. 내가 안 보려고 했던 거야. 무슨 소리야? 난 사람을 믿지 않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날 더 외롭게 만들었어. 매들린, 진정해. 난 진정했어. 처음으로 진정한 거야. 넌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 아니, 난 처음으로 제대로 보고 있어. 에이든이 한숨 쉬었어요. 너 후회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번엔 진실이야. 진실? 응. 사람들의 진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헬레나를 만났어요. 촬영 준비 끝났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방영이야. 제목은
서울의 밤, 한강의 사람들. 좋네요. 내 인터뷰도 들어가. 제가요? 당연하지. 넌 이 다큐의 핵심이야. 어떻게요? 의심하던 전문가가 인정하는 이야기. 그게 제일 강력해.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촬영 마지막 날. 저는 한강을 다시 걸었어요. 카메라 없이. 그냥 혼자. 밤 11시. 러너들이 지나갔습니다.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젠 낯설지 않았습니다. 강물 소리, 바람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그때 수달이 나타났습니다. 또 봤어요. 이번엔 2마리. 사람들이 조용히 멈췄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다 같이 봤죠.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이. 저도 미소 지었어요. 눈물도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 한 달 후. CNN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서울의 밤, 한강의 사람들. 전 세계가 봤어요. 수달 장면. 러닝 순찰대. 구급차 길 터주기. 목자 씨의 공책. 그리고 제 인터뷰. 저는 한강을 검증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검증당한 건 저였어요. 제 불신이. 제 두려움이. 제 과거가. 방영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어요. 믿을 수 없는 도시 안전 시스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강. 밤에도 안전한 서울의 비밀.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1,000만, 2,000만, 3,000만. 에이든한테 전화가 왔어요. 봤어. 응. 좋더라.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응. 내가 행복해 보여서. 침묵. 에이든. 미안해, 매들린. 내가 널 너무 묶어뒀어. 아니야. 아니, 맞아. 난 내 확신에 너무 갇혀 있었어. 우리 둘 다 그랬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다시 시작할 거야. 좋아. 응원해.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CNN에서 연락이 왔어요. 속편 제안. 다른 도시도 취재해 보시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마지막 날. 한강을 다시 찾았습니다. 복자 씨 국수집에 갔어요. 왔어요? 복자 씨가 웃었습니다. 네.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 돌아가요. 미국으로. 복자 씨 얼굴이 아쉬워 보였어요. 또 와요. 네. 꼭 올게요. 국수를 먹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어요. 계산하려는데 복자 씨가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서비스. 안 돼요. 괜찮아요. 우리 한강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복자 씨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복자 씨도 저를 안아줬어요. 공항 가는 길.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한국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다음에 또 와요. 네. 꼭 올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한강이 보였죠. 불빛들. 작아지는 도시.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서울 한강은 안전한 강이 아니었다. 서로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였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배웠다. 사람을 믿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게 더 위험하다는 것을. 수첩을 덮었습니다. 비행기가 떴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매들린. 믿을 수 있는 사람. 창밖 하늘이 넓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